철학 24번째 두 번째 시간은 헤겔의 변증법, 법철학, 역사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변증법입니다. 본래 변증법은 변증술이라는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존재하였죠. 그 당시는 논리적 모순을 들춰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지만 헤겔이 생산적인 개념으로 바꾸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해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는 사고법을 말하죠. 대립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증법의 구조는 정반합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 본래의 모습에서 반대되는 모습을 합해서 종합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구조이죠. 독일어로는 테제, 안티테제, 진테제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물, 테제와 어떤 사물의 모순점 혹은 반대되는 것, 안티테제, 모순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완벽하고 발전된 형태, 진테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아우프헤벤, 지향이라는 뜻으로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의미를 보존하며 모순을 해결하며 발전을 이끌어가는 행위의 개념이죠. 만약 본래의 모습을 버리게 된다면 종합이나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증법의 예시로 삼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존재한다. 태제. 삼촌이 존재하면 반대되는 조카가 있어야 됩니다. 안티테제죠. 그리고 삼촌과 조카는 하나로 이루어진 전체, 진테제입니다. 삼촌과 조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선 그 하나로 전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종합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반대되는 두 개의 해결책을 모순과 대립을 통합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절대이면이라는 모든 특성들을 포괄하는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를 포괄하는 대상의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증법의 논리는 정신 형상학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 법철학, 미학, 역사철학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즉자대자적, 쉽게 말해 주관적인 모습과 객관적인 모습을 거치며 자유로운 의지의 이념이 발전하는 단계적 순서를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이 의지를 실현하는데 현실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본래 독일어로는 법이 로우가 아니라 라이스로 옳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법보다 더 넓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헤겔은 여기서 근대 사회 계약론을 비판하게 되는데 법은 계약으로 본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의지의 실현 단계를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바로 추상법입니다. 주관적인 자유의지로 직접적이나 추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인격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외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소유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소유하기 때문에 계약과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로 도덕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기에 즉자적인 사물 그대로의 자유의지가 대자적인 객관화된 무한한 의지의 입장을 가지면서 주관적인 개별성으로 규정되는 의지입니다. 주관적인 자유에서 객관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의지가 도덕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겔은 도덕이 아직 추상적인 보편성만을 나타난다고 보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칸트에 대한 비판인데 개인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을 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회에서 실현되거나 경험되지 않는다면 공허하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의지이지만 아직 주관적인 개별성에 규정된 것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인류 전체가 공동체가 느끼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인륜입니다. 인륜은 도덕과 주관적 의지의 구체적인 동일성이며 자유가 현존하는 세계로 실현되고 자기 의식의 본성에 이른 개념입니다. 사유된 도덕의 이념이 외면적인 세계와 반성된 의지 속에서 실현된 상태이죠.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인류의 의지가 정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는 가족, 시민, 사회, 국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은 자연적인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가족이 더 나아가게 되면 시민, 사회가 나타나는데 가족이 분열하여 형성한 결과로서 개인의 특수한 의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벗어나 각각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사회를 이루며 자신의 특수한 의지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보편적인 의지와 특수적인 의지가 계속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형성되게 되는데 의지의 특수성을 간직하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유를 실현하게 됩니다. 인륜에 따른 헌법의 현실태가 국가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헤겔이 말하는 국가는 인륜의 정신을 가진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전체주의라는 오해를 받는데 인륜에 따른 개인, 공동체, 타자,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것이 인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체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헤겔은 역사 또한 변증법의 단계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정신을 통해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죠. 이를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헤겔은 세계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개별성을 가진 민족 정신과 특수성을 가진 세계사적 민족 혹은 개인,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보편성을 지닌 세계 정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입니다. 세계 정신은 세계사를 주도하는 자유의식의 주체이죠. 헤겔은 역사가 한 시대를 여러 민족이 동시에 지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탁월한 민족만이 그 역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역사는 절대 한 민족이 세계사를 두 번 지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국가를 거치면서 절대정신의 이념이 실현되는 과정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려는 나폴레옹을 보고 저기 세계정신이 걸어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도 인류의 발전이란 사실 과학적 진보나 이 세계의 발견이 아니라 의식 자체와 그것이 인간 정치, 예술, 제도를 통해 표출되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인간의 역사는 이성 정신을 통해 발전한다고 본 것이죠. 이성 정신을 통해 현실에서 표상되는 것입니다. 헤겔은 법철학 강요에서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법도 그랬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소설, 건축물, 헌법 등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고 실현시킨 것이죠. 이러한 이성을 통해 세계사는 대립하고 발전하며 세계 정신, 절대 정신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역사는 이성 정신을 통해 나타나는 과정이죠. 역사 철학은 그것에 대해 반성,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법철학 강요에 나오는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이 헤겔의 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역사적인 조건을 고찰하여 철학의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세상의 어둠이 휩싸이고 인간성이 사라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헤겔이 보았을 때 철학은 현실에 주어진 조건들을 통하여 그것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념과 개념을 발견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라고 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점점 진보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중심은 정신이었다는 것이 핵심이죠. 정신을 통해 현실,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시대 정신에 의해서 역사 시대 법이 바뀌는 것을 통해도 알 수 있습니다. 헤겔의 철학에서 나온 개념들, 특히 변증법과 인정투쟁 등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헤겔은 다시 최근 유럽 철학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헤겔이었고요. 다음은
헤겔을 매우 증오하고 싫어했던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